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와, 우리가 방금 외친 것처럼 프로그램 이름이 보물이 되는 지식 도감이잖아요.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과연 어떤 겁니까? 저야 당연히 저희 집에 있는 애 둘이죠. 아이나, 다누야, 아빠 힘들다. 아빠 돈 벌고 있다. 네. 저에게 보물은 저를 이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네,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맞아요. 사실 각자만의 이렇게 보물이 있지만 우리 모두의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의 보물, 국보인데요. 오늘 이 국보에 대해서 저희가 또 보물 지도잖아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장님 모셔볼까요? 선장님 나와주세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선장님과 강의를 한번 했었잖아요. 인욱 씨가 여태 들었던 강의 중에 제일 재밌었다고 네. 했었거든요. 지금도 좀 기대를 하고 계시죠? 오늘도 좀 기대가 되네요. 앞에 선장님들도 혹시 TV 보고 계실 수 있는데. 네. 혹시 또 뛰어넘고 싶다, 인욱 씨를 만족시키고 싶다 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는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좀 궁금해져요. 국보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도 타이틀을 이제 받은 거죠. 바로 그런 그 기록물인데 조선왕조실록 이야기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먼저 조선왕조실록의 용어부터 정리하면 조선시대 왕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조선시대 왕이 꽤 많았을 걸로. 27명. 27명이죠. 네. 27대 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조선왕조실록은 태조실록부터 철종실록까지 25대 472년간의 기록이거든요. 그럼 고종실록하고 순종실록은 어디 갔지? 실록 그럼 없었을까요? 혹시 일본? 있기는 있었는데 고종실록하고 순종실록은 소위 강점 시기에 일제 어느 정도의 뭐 의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편찬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고 조선왕조실록의 가장 큰 원칙이 뭘까요? 일단 편찬을 하는 시기인데 가장 기본은 왕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왕이 살아 생전에 그 왕의 실록을 편찬하는 게 아니라 이 왕이 딱 돌아가신 후에 실록을 편찬을 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입김이 들어갈까 봐. 그렇죠. 예. 이제 그 현황이 살아 계신 상황에서 막 기록하려면 손 떨리는 거죠. 혹시 내가 잘못 기록해가지고 잡혀가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실록을 편찬하려면 뭐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거될 수 있는 자료가. 그래서 이제 왕이 이미 이제 생존에 계실 때 왕이 주재하는 회의라든가 행사 이럴 때 꼭 참석해서 기록만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사관이라고 하는데 전임 사관은 8명이 있었는데 이제 왕이 돌아가시고 실록을 편찬할 때가 되면 8명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렇죠. 양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죠. 그 내용들 다 모아가 편집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때는 대략 한 200에서 300명 정도 되는 실록 편찬을 위한 집필진도 구성이 되고 그래서 이 실록청이라는 기관에서 기록을 먼저 모아요. 그래서 우리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보시면 왕이 주재하는 회의 같은 데서 막 신하들이 열심히 책상에서 막 적고 있는 거 보신 장면 네, 봤던 기억하시죠? 것 같아요. 고개는 못 드시고 그런 배우님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록한 기록물을 사초. 그래서 이제 왕이 뭐 이렇게 진행하는 뭐 회의라든가 이런 거에가 막 적어두면 집에 가서 보면 자기도 몰라 잘. 다른 뭐 자료 같은 것도 보고 이때 왕이 어떤 말씀하셨지 뭐 이렇게 여러 자료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동료 사관들하고 이렇게 우리 지금도 친구하고 막 필기한 거 맞춰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해서 2단계로 완성하는 사초를 중초라 그래요. 처음에 작성하는 걸 초초, 중초. 그럼 대략 중초 단계의 사초를 일정하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스타트는 왕이 돌아가신 후에 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시작이다. 이제 왕이 돌아가신 후에 이 중초의 사초를 모아서 다 기록하는 건 아니에요. 실록은 중요한 게 편집자래요. 편집. 그래서 요 내용 중에서 가장 이제 후대까지 그 기록으로 남겨야 할 요런 내용을 뽑는 거예요.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사초를 우리가 정초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에 실리는 거는 이 정초에 해당하는 사초가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초, 중초, 정초가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초가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사관들이 1차로 썼던 그 소위 말하는 초초가 있죠. 요런 내용들은 기록을 없애야 돼요. 이 실록은 뭐 함부로 뭐 이렇게 유출되거나 이렇게 공개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때 종이가 되게 귀해요. 종이가. 네. 비용이 뭐 만만치 않아요. 그럼 종이는 살리고 기록된 붓으로 쓴 내용은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정인욱 씨 뭐 하면 되겠어요? 침으로. 물에 담궈야죠. 오, 좋습니다. 물에 담궈요. 그렇지. 그러면 글은 싹 사라지고 종이는 살릴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본 것 같은데 TV에서. TV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와우.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세초라 그래요. 세초. 씻을 새. 종이를 이제 겨울모래 같은데 씻는 거죠. 그래서 요 세초했던 곳이 지금 또 요 공간이 남아 있어요. 서울에 우리 세검정이라고 있거든요. 세검정 아래를 흐르는 개천이 홍제천이라는 개천이에요. 지금도 거기 되게 맑은 물이 흘러가고 거기에 보면 특징적인 큰 넓은 바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리고 난 후에 요 종이들을 넓은 바위에다가 말리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비가 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어떻게 한다? 천막. 그렇죠, 천막. 네. 컨디션 좋습니다. 이 천막을 치죠. 그렇죠. 천막을 딱 쳐가지고. 근데 정말 절묘하게 지금도 그 넓은 바위 요거를 차일암이라 그래요. 우리 차일을 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바위 이름이 차일암. 아, 태양을 차단하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금 또 구멍이 남아 있어요. 홍제천 가보시면 넓은 바위에 이 천막을 설치했던 흔적까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초를 마치게 되면 이것을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져요. 세초연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좀 제가 재밌는 기록을 한번 보면 요거는 결국 실록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거든요. 소위 말하는 시상투예요. 유공자. 이 실록 편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관들을. 그렇죠. 사관들이라든가 이 실록청의 책임자라든가. 그래서 요런 효종실록 기록에 보면 요 세초연을 베풀어 준 그런 내용 보이거든요. 우리 또 이양원 MC께서 또 세초연을 열어주었다. 이때에 이르러 일을 끝냈으므로 차일암에다 잔치를 열어주었는데 이는 관례이다. 총재관 김육, 대제학 최유후, 윤순지 등에게 안장 갖춘 말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아, 그렇죠. 이게 지금 시상하는 장면이고 지금 아까 키워드 하나 나왔죠. 차일암. 그 바로 이제 그 바위가 이름이 차일암이라 그랬고 여기서도 흥미로운 게 예나 지금이나 상 주면 탈 것을 줘요. 말 준 거죠. 안구마라는 것은 안장을 갖춘 말이란 뜻이에요. 정말 그 공이 많은 사람한테 안장 갖춘 말. 고담 단계 사람들에게는 숙말을 주었다. 숙련된 말. 프로야구도 뭐 이렇게 MVP 같은
그 받으면 맞아요. 올스타전 네. 차량 지급했잖아요. 네. 그죠? 초창기에. 정인욱 씨는 받아보셨나? 그거? 근처도 못 가봤어요. 지금도 우리 보면 백화점 같은데 막 이렇게 차량 띠두른 거 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한테 로망은 이런 차량이다라는 거를 이런 장면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새초연까지 할 때까지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사관들이 어느 정도로 시간을 좀 보내야 이게 그래도 새초연까지 할 수 있는 저 정도의 상을 줬을 정도면 노고가 꽤 심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세초만 한 데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이 왕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실록을 편찬한 전 과정에 네. 참여했던 그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세초연이니까 이걸로 이제 행사가 끝났음을 알리니까 요 세초연을 마치고 시상을 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필사본이라가 직접 쓰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필사하는 건 직접 쓰는 거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는 활자본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금속 활자로. 그러니까 이 실록은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4지를 만들었고 조선 후기에는 5지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4책이나 5책은 금속 활자로 만드는 거는 뭐 가성비는 떨어져요. 보통 이제 금속 활자로 만들 한 100책 정도는 그렇죠. 찍어야 이게 많이 가성비가 찍어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중요한 자료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금속 활자로 이렇게 그 찍어서 이 책을 완성을 했고 그러다가 인조실록 같은 경우는 목활자로 되어 있는데 금속 활자보다는 좀 가격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나무가 이게 더, 좀 네. 보존율이 조금 낮지만 근데 왜 이때는 이렇게 했냐 하면 가성비? 국가 재정이 어려울 때. 아, 그다음에 이제 실록이 이렇게 지금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된 데는 그 기록물을 작성한 것도 중요했지만 보관이 정말 철저히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뭐 지금도 보면 이 기록을 막 예전에도 뭐 무슨 그 뭐 일기를 쓰거나 이런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없어. 맞아요. 이 결과적으로 이 보관을 정말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게 그게 또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 왕조 실록도 보관에 상당한 신경을 쓰는데 고려 시대에도 실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고려 시대에도 왕이 있으니까. 그렇죠. 고려 시대부터 이 실록을 만드는 전통이 만들어졌는데 한 부나 두 부를 만들었고 이때 뭐 거란족의 침입이라든가 몽골족의 침입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상황에서는 임진왜란 때 고려실록 일부가 완전히 소실되면서 사라진 거예요. 지금은 고려실록은 우리가 현물을 접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럼 아예 하나도 안 남아 있어. 안 남아있죠. 그런데 이 사고가 정말 크게 화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임진왜란. 아유.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을 해서 경상도를 거쳐 충청도, 서울까지 공격하는 과정에서 경상도의 송주사고, 충청도의 충주사고, 그리고 이제 경복궁 안에 있었던 춘추관 사고까지 다 불태운 거예요? 불태운 거죠. 없어진 거죠. 어떻게 유일하게 그때까지- 전주사고만 남은 거예요. 전주 사고요? 예, 전주사고가 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또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임진왜란 하면 떠오르는 장군 누가 있죠? 이순신 장군이요. 그렇죠. 바로 이순신 장군의 회전에서의 활약으로 임진왜란 때도 전라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공격을 덜 받았던 거예요. 이때 정말 그 엄청난 그 뭐 소위 말하는 사고를 지키는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바로 이 안희와 손옥록이라는 인물인데 전라도 인근의 태인이라는 지역의 유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막 그 이렇게 중요한 기록물이 막 방치가 되고 이러니까 지켜야 된다. 이거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된다. 이 뭐 가마에도 실은 수레 같은 데도 실었고 뭐 어떻게 해서 요 실록을 지금도 전주 옆에 단풍으로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일까요? 내장산. 내장산. 들어보셨죠? 아, 노래도 있죠. 내장산의 용구람이라는 바위에다가 바위 이렇게 그 구멍이 있는 그 동굴 같은 그곳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태조에서부터 명종실록까지는 딱 한 줄만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오리지널은. 야, 그래도 산간 지역에 간 사고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실록을 완성을 하면 보관하는 곳을 산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전쟁이 일어나도 막 산 꼭대기까지 공격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 후기에 와서는 궁궐 안에 있는 춘추관 사고는 그대로 보관을 하고 경기도 쪽으로는 강화도, 그 다음에 평안도의 묘향산 사고, 그 다음에 강릉 쪽에 오대산 사고, 그리고 경북 봉화 쪽에 태백산 사고까지 이렇게 4대 사고가 다 산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강화도에 있었던 사고는 처음에 만이산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정족산, 요 정족산송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훨씬 방어에 유리하다 해서 정족산으로 옮기고, 그리고 또 묘향산 사고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후에는 일본보다는 더 위협스러운 적이 뭐가 되느냐 하면 일본이 되는 거예요. 청나라. 예, 나중에. 중국 때. 바로 이제 청나라가 이제 이쪽 자꾸 이 위협을 가하니까 평안도는 저 청나라에서 공격하면 완전히 그냥 맞아. 뭐 그때 공격당할 그렇죠. 그 1순위 지역이요. 네. 그래서 바로 이 무주의 적상산에 사고를 설치해서 총 지방에 4곳, 그리고 중앙에 바로 춘추관 5군데 이 사고가 설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간 지역에 사고를 설치하는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우리 정인욱 씨 산에 가면 우리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뭐 있어요? 우리 가끔씩 밥도 주는 곳인데 산에 가면 등산 잘 하시나? 산에 가면 항상 찾아갈 수 있는 곳. 남이야비. 아, 절. 그렇죠, 절. 절에 가면 또 운 좋을 때 가면 공짜로 밥도 먹을 수 있고, 맞아요. 그죠? 맛있어요. 바로 산에 가면 절이 있으니까 산간 지역에는 아무래도 이 뭐 사람들이 뭐 상주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 없잖아요. 절은 있잖아. 그러니까 절 근처에 사고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도 관리하고 특히 유사시 같은 경우는 절에서 이런 사고를 지키게 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수호사찰이라고 합니다. 수호사찰이라 해서 강화도에 가면 전등사라는 절이 있어요. 전등사 바로 옆에 정족산 사고가 있고 오대산 사고 거기에는 수호사찰이 월정사, 그리고 이제 무주의 적상산 사고에는 안국사, 태백산 사고는 각하사라는 이런 수호사찰이 있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절에서 요 사고를 지키게 하는 또 이런 지혜를 발휘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사고를 중시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이런 이 그림 그린 사람이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풍속화가예요. 누굴까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김홍도.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자리짝이라는 그림에서도 저 김홍도 그림 생각나시죠? 그죠? 오대산 사고 그림이에요. 근데 김홍도 같은 정말 대화가가 이 오대산 쪽 사실은 꽤 높아요. 저기까지 올라가셔가지고 사고 그림 그려온 거야. 아, 이거 상상으로 그리신 게 아니라 아니죠. 직접 실제로 간 거죠. 보시면서. 가서. 네, 그리고 이제 이 여기에는 정조, 당시 왕이 정조거든요. 정조의 의지도 있었을 거다. 그리고 우리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에 만들어진 지도, 1872년에 만들어진 지도가 있어요. 요 강릉 지도에 보면 이제 요 밑에 있는 절이 월정사고 위에 있는 절이 상원사인데 월정사나 상원사보다 실제로는 사고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되게 크게 그려놨죠. 마치 오작교처럼. 그만큼 사고가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그림 보면 확실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 태백산 사고는 경북 봉화에 있는 요 태백산 사고만은 현재 복원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당시에 요 조선시대의 요 태백산 사고의 모습이에요. 잘 보시면 실록각이 있고 선원각, 포세각, 근천관 이렇게 쓰여 있는데 실록각은 주로 실록을 비롯해서 의계와 같은 중요한 국가기록물. 선원각은 뭔가
왕실 족보를 선원록이라 그래요. 조선시대 이 왕실 족보, 이거는 이제 왕실의 기록이다라는 뜻으로 왕실 족보만을 따로 보관했던 건물이 선원가. 그리고 이 포세각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면 책도 오랫동안 이제 그 속옷에 두게 되면 눅눅해지고 막 이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꺼내가지고 바람과 햇볕에 말리는 작업을 포세라고 합니다. 선장님. 예. 정말 이런 우연이. 진짜 지난 주말에 제가 뉴스에서 포세 재현 행사를 전해드렸어요. 성주에서 포세 재현 행사를 열었다. 그 포세가 맞는 거죠. 조선시대 사고가 있던 성주에서 조선 왕조실록을 포세하는 재현 행사가 처음으로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 사고가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행사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포세 행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뭔가 이렇게 참 인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성주 가야겠어요. 예. 네. 그래서 요 근천과는 요 각하사라는 절이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요 근천과는 약간 이 사고를 좀 그 최전방에서 좀 이렇게 지키는, 우리 이제 군대 같은 경우도 이 본부가 있고 요 초소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가까운 곳 전방에 배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격을 가진 건물이 근천관이다. 이 각하사의 부속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초소. 그래서 그래서 이때 요 기록에도 보면 포세하는 그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열성조의 실록은 강화도 및 적상산성, 태백산, 오대산의 4곳에 보관한다. 춘추관에 소장된 실록은 병화로 다 산실되고 다만 선조의 실록만 있다. 태조에서 명종실록까지 전주사고원에 있던 실록은 선조 이후에 다시 재간행을 해가지고 사고에다가 다 보관을 했고, 춘추관에는 그대로 선조 이후만, 그대로 이제 초기 실록은 그대로 이제 다시 재간행을 하지는 않았다. 실록의 포세는 매 2년마다 한 번 한다. 이게 대략적인 주기는 3년이고요. 한림이라는 직책은 사관들이에요. 사고문은 왕명을 받은 사관만이 문을 열고 실록이 완성되었을 때 이것을 봉안이라 그래요. 보관을 하거나 포세를 할 때, 바람과 햇볕에 말릴 때. 그래서 이 조선시대 이 사관들도 상당히 극한 직업이었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극한 직업이었어요. 왕이 이제 주재하는 회의에 맨날 필기해야 되고, 특히 실록이 완성되었을 때 이때 되게 불안했을 거예요. 네. 태백산, 적상산 되게 산꼭대기에 있거든요. 아니 그걸 사관이 직접 갔다 직접 와야 가야죠. 그래서 그때도 아마 뽑기를 하든지 아니면 약간 고참들은 좀 제일 가기가 쉬운 데가 강화도에 있는 정조가 사고, 여기는 좀 가까워요. 아마 좀 고참 사관들은 강화도에 갔을 가능성이 많고, 좀 신참들은 제일 그 꼭대기인 태백산에 갔을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속기사 해야 되지, 등산해야 되지, 진짜. 또 한 번씩 2년에 꺼내가 또 관리해야 되지. 그래서 사관들 뽑을 때 문장도 잘해야 되고 청렴해야 되고 이런 요소도 갖춰야 되지만 건강도 되게 낮췄어요. 네. 산 타야 되니까.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사관 되기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그 강화도에 있는 정족산 사고의 모습을 그린 지도에 지금 나타나 있죠. 근데 유일하게 정족산 사고만 단층이에요, 단층. 나머지 사고들은 다 2층이에요. 2층이에요? 보통 2층에다가 그 실록을 보관을 하는데, 정족산 사고는 왜 단층이었을까요? 힘들어서. 강화도는 섬이잖아요. 네. 해풍이 심하니까 이게 바람이 심하면, 우리 바닷가에 있으면 바람 심하잖아요. 네. 그러면 2층에 있으면 건물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더 잘 그래서 상하고. 네. 유일하게 1층 건물이다. 지금 무주의 적상산 사고는 이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사고를 복원을 했고, 이 사고 안에는 실록의 그 어떤 그 복제본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는 이런, 그래서 무주에서는 기록 문화의
그 땅, 무주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적상사 사고를 복원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가장 적극적으로 이 사고의 그 존재와 의미를 알리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상당히 이제 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이 사고는 완전히 이제 방치가 되고 거의 이제 뭐 파기가 되었다 할까요? 그러면서 일제 이 입장에서도 바로 이 조선왕조실록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이 이제 그 조선 통치하려면 그 조선왕조실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 이제 총독부 항목과로 이렇게 이관을 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일제강점 시기에 가장 그 정말 규모가 컸던 대학 중에 경성제국대학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대학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해서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으로 정족산 사고본 실록하고 태백산 사고본 실록을 이곳으로 이제 이관을 했다가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경성제대를 이은 대학이 서울대학교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족산본 실록과 태백산본 실록은 서울대학교로 들어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규장각이에요. 규장각은 원래 정조 때 설치했던 왕실 도서관인데 이름을 빌린 거죠. 그래서 이 규장각, 서울대학교 안에 규장각을 설치해서 처음에는 부지를 보관을 하다가 1980년대에는 뭐 시위 같은 거 되게 뭐 심하게 일어났고 어떻게 화를 입을지 모른다 해서 분산 보관하자 해서 1984년에 부산에 있는 정보기록보존소로 보관을 한 거예요. 요 지금 부산의 정보기록보존소의 이름이 바뀌어서 국가기록원이라고 그래요.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부산센터. 자, 이제 결론적으로 두 질은 지금 조선총독부를 거쳐 경성제대 그리고 서울대학교, 하나는 현재도 정족산보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안에, 태백산보는 부산에 있는 국가기록원에 보관이 되어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 두 질이 있어요. 적상산본 실록은 창경궁 안에 장서각이라는 조선 왕실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제가 선심쓰시 이거는 너희 왕실의 기록이니까 너희들이 함부 가져. 그렇게 됐던 장서각본 조선왕조실록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 쪽도 조선왕조실록 중요한 기록물인지 당연히 알죠. 그런데 다행히 서울대학교에 있었던 이 두 질의 조선왕조실록은 부산의 피난 수도로 극적으로 옮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랫동안 제가 규장각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사관으로서 근무를 하신 거예요? 학예연구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규장각에 있는 뭐 그래서 제가 실제 규장각이 여러 중요한 뭐 조선왕조실록, 의계, 고지도 정말 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쓴 책도 있어요. 규장각에서 보물찾기. 뭐 이렇게. 여기 지금 보물지도에 나오기 위한 선작업으로 제가 보물찾기 한번 했습니다. 예. 바로 요 규장각에 있을 때 이분들이 그 대피시킨 그 증언도 들은 바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장서각은 궁궐 안에 있으니까 이거를 지키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제대로. 북한군이 왔을 때 이거를 가져갑니다. 현재는 북한의 평양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은 일본이 본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거예요. 한 질 정도는 우리 본국에 가져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동경제대에 보관을 했어요. 일본의 그 최고 국립대학. 그런데 이게 1923년에 일본을 휩쓴 대지진이 있어요. 관동 대지진. 그래서 요 관동 대지진 때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 대부분이 유실돼 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게 다행인지 74책이 살아남습니다. 가장 유력한 근거는 그 당시에 동경제대 교수가 책 빌려가가지고 반납 안 해서 이게 살아남았다. 그래서 가끔씩은 이 연체한 사람들. 네, 연체의 정말 그 긍정적 나비 효과랄까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고 27책은
1930년대 일단 돌아왔어요. 일제도 자기들 뭐 짜투리 이거 갖고 있으면 좀 뭐 그렇게 부담되니까 그때는 또 서울에 있는 경성제대로 보냈고 나머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돌아오지 못하다가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가 문화재 반환 운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더 이 실록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선조실록은 광해군 때 편찬돼요. 광해군 때는 집권 세력이 북인이라고 해서 우리 역사 속에 부인이 유일하게 정권을 잡은 시기. 그러다가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북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서인 정권이 수립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서인들 입장에서는 북인들이 쓴 저 선조실록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근데 저런 관료들은 볼 수 있었어요? 관료들도 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와 반대되는 파들이 앞서서 적었으니까 마음에 안 들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신 건가요? 뻔하다는 거죠. 뻔하다. 우리도 보면 저 사람이 썼으면 저거 뭐 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없애지는 않고 수정본을 다시 만듭니다. 선조 수정실록. 서인들이 중심이 돼가. 근데 이제 나중에 후대에 확인을 해보니 정말 차이가 꽤 있더라. 특히 인물 평가에서.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저 율곡이 선생이 서인의 아주 그 정치적 학문적 영수예요. 이때 이분이 선조 때 돌아가시거든. 율곡이 선생이. 네. 율곡이 선생 돌아가신 날 선조실록의 기록은 딱 한자로 3글자가 나옵니다. 이이졸. 이가 죽었다. 좀 심하지 않나요? 우리 네. 정말 시대를 이끌어갔던 정말 중요한 역사의 인물인데 이 자기 당파하고 좀 반대된다고 반대되니까. 선조 수정실록 보면 한 3페이지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똑똑하셨고 뭐 또 어떻게 공부를 하셨고 우리 그 유명한 10만 양명설 이야기까지 이런 거 보면 확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없앨 수도 있었잖아요. 사실 권력을 잡으면. 근데 수정본으로 해둔 게 오히려 후세들이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좋은 우리 것 같아요. 정치적인 그 입장이 다른 시각에서 쓴 것들을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것도 좀 의미가 있죠. 이런 게 이제 몇 차례 있게 되는데 숙종 초반에는 남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 현종실록을 편찬하니까 다시 숙종 후반에 이제 서인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편찬한 책이 현종 개수실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조 초반에 경종실록은 소론들이 주도해서 썼다가 다시 노론이 집권하면서 또 수정 한 번 한 게 경종 수정실록 이렇게 되는 거고, 숙종실록 보궐정호라는 거는 새로운 수정본 만들려고 하다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크게 뭐 손댈 건 없고 몇 개만 우리 책 같은 거 만들면 정호 표시하잖아요. 네. 그래서 만든 게 숙종실록 보궐정호다. 그래서 요 실록들은 그만큼 조선 후기에 정치적인 그 대립, 흔히 말하는 당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당파가 쓴 반대되는 당파가 쓴 실록까지 없애지는 않았다. 진짜. 없애버렸으면 이건 너무 이제 그렇죠. 자신들만의 기록만 네. 옳다 이런 거죠. 그래서 후대에 이 참고하게 한 거는 또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조선왕조실록에는 정말 와, 이런 것까지 기록했어? 라고 생각되는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바로 이 세종 때 1430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590여 년 전에 국민투표 실시했어요. 세종 때요? 예. 와우. 590여 년 전에. 이게 우리 정말 선조들 대단한데 투표의 안건은 뭐냐 하면 지금도 우리 세금 문제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토지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걸 어떻게 하겠는가. 토지세. 공법이라고 해요. 공법. 이 결국은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으로 확정이 되는데 이거를 백성들한테 직접 물어봐요. 그리고 이 조선왕조실록에는 천재지변에 관한 기록이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농업국가다 보니까 홍수, 가뭄, 전염병, 지진, 그리고 이 지진에 관한 기록도 한 1800여 건 등장하고요. 특히 전염병, 또 뭐 거의 한
1, 2천 건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뭐 대책이라든가 그때도 비슷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격리. 그다음에 이 전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은 재난지원금 선포하듯이 구호곡을 지급하고 세금 면제. 이야. 이런 모습들. 이 숙종이 천연두에 걸렸을 때는 그 일지가 다 나와요. 뭐 처음에는 여기 뭐 딱지가 생겼다가 이게 뭐 가라앉았다라든가 그때 어떤 의원들이 뭐 들어갔다라든가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염병이 얼마나 그 힘들었는가를 보여주는 말들도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쓰이거든요. 지금도 되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나면 두 글자입니다. 내가 뭐뭇을 치렀다 그래요? 내가 홍역을 치렀다 그러죠. 홍역을 치렀다. 홍역. 그리고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났을 때 한 글자입니다. 와, 내가 뭘 뗐다? 학을 뗐다. 그렇죠. 학을 뗐다. 학질에서 나옵니다. 말라리아 모기가 감염시켜. 학질. 제일 심한 욕 중에 하나는 뭘까요? 두 글자. 예의 뭐할 놈? 해도 돼요? 네. 육실할 놈. 육실할 놈? 이가 예의 뭐할 놈? 예의 연병할 놈. 아, 연병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조선시대 왕의 건강에 대한 기록도 꽤 많이 나오는데 이 영조 대왕이 조선왕 중에 최장수 왕인 거 아시죠? 80 넘게 사셨죠. 83세까지. 장수하셨네. 조선시대 왕 중에 장수 랭킹 1위가 영조 83세, 태조 이성계 74세, 고종황제 68세, 그 다음에 광해군 67세, 정종 63세, 60만 넘어도 랭킹 5위 안에 들 정도로 그러네요. 조선시대 네. 왕의 평균 수명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48쯤 돼요. 이야. 그런데도 영조가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영조의 장수 비결. 내가 일생토록 얇은 옷과 거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자전께서는 늘 염려를 하셨고 영빈도 매양 경계하기를 스스로 먹는 것이 너무 박하니 늙으면 반드시 병이 생길 것이라고 하였지만 나는 지금도 병이 없으니 옷과 먹는 것이 후하지 않았던 보람이다. 모든 사람의 근력은 순전히 잘 입고 잘 먹는 데서 소모되는 것이다. 듣자니 사대부 집에서는 초피의 이불과 이름도 모를 반찬이 많다고 한다. 사치가 어찌 이토록 심하게 되었는가. 얇은 옷과 거친 음식,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소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먹는 음식들도 뭐 아주 뭐 기름지고 이런 것보다는 아주 그 거친 음식이라고 하면 보리밥 같은 거 이런 거. 실제 영조가 좋아했던 식단이 네. 기록으로 나옵니다. 요거 꼭 오래 사실 분들 기억해 놓으세요. 고추장, 고추장. 보리밥, 보리밥. 그 다음에 타락죽. 타락죽. 우리 지금 보면 약간 밀키트 같은 이런 거죠. 거기다가 영조가 이제 이런 음식 이외에 또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건강검진 열심히 받아요. 오. 조선시대 이 왕실 종합병원이 내의원인데 내의원에서 영조가 건강 그 체크를 한 기록을 보면 한 달에 11번 꼴 정도. 3일에 한 번 정도 막 피 뽑아 보시고 막 진맥하시고 막 이랬다라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좀 몸이 약하게 태어나셔서 더 그런 게 있으셨을 거예요. 영조의 초상화 보면 되게 마르셨어요. 마른 체형이고 영조는 그 21살 때 이 그린 초상화가 있어요. 그때도 되게 마르셨는데 51살 때 이 영조의 모습 보면 요 지금 자료에 오시죠? 어머. 거의 비포 애프터가 별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너무 마른 체형이죠. 동안이신데요? 예? 너무 동안이세요. 관리를 너무 잘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요 21살 그리고 그다음에 51살. 오. 그러니까 이 체형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 세종대왕은 기름진 궁중 음식 좋아하시고 고기 많이 하셨어요. 살이 좀 있으셨어요. 세종대왕. 당뇨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종대왕에 대한 기록에 보면 아버지 태종이 아예 그렇게 딱 찍어서 기록에 나옵니다. 비중, 이 살찔 비자, 우리 비만하다 할 때 비자고 무거울 중자 써서 너 왜 이렇게 비중하냐고. 아. 약간 고급지게 뚱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종은 평일에 육식이 아니면 술알을 드시지 못하는데 항상 밥에 고기 반찬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세종대왕은 품성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 실록 기록을 보면. 근데 제가 이 세종대왕이 크게 화내시는 장면을 실록에서 찾았는데 어떤 대목이냐면 이 신하들하고 함께 회식하는 자리에서 아마 신하들도
세종대왕이 걱정이 되셨는지 좀 고기를 조금 적게 놓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신하들하고 따로 있다가 뭐 그냥 뭐 이 정도 뭐 다 이 정도 먹는가 싶어서 먹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신하들 자리에서 보니까 얘들은 막 고기 이만큼 올려놓고 먹는 거예요. 이 세종이 진짜 심장상해. 그렇죠. 아이고 화낼 만하지. 그때 정말 그 서운해. 정말 마음씨 좋으셨던 세종이 화내십니다. 앞으로 내 밥상에도 고기 많이 올려 이러면서 담당자를 크게 질책을 하셨다. 세종도 고기 반찬 앞에서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이런 장면들. 그게 다 실록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 육식 위주의 식단 그리고 아무래도 운동을 또 별로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과로 이런 게 겹치면 이렇게 좀 계속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 뚱뚱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 43살 때 이렇게 스스로가 참 내 힘들어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젊어서부터 한쪽 다리가 치우치게 아파서 10여 년에 이르러 조금 나았는데 또 등에 부종, 종기로 아픈 적이 오래다. 지난해 여름에는 임지를 알아 올해 정사를 보지 못해. 임지는 약간 이 방광염 쪽 이런 게 또 시원치 않아요. 왼쪽 눈이 아파 안막을 가리고 오른쪽 눈도 어두워서 사람이 있는지를 알겠지만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겠으니 정말 죽겠다. 한 가지 병이 나오면 또 한 가지 병이 생김에 나의 쇠로함이 심하다. 그러나 이런 정말 개인적인 그런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훈민정음, 창제, 반포 이 말년에 나오는 업적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발견하시고. 분이지. 예, 자신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이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업적을 남기셨다. 그리고 이제 좀 흥미로운 기록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코끼리 이야기요. 코끼리 우리 정인욱 씨 보신 적 있죠? 네, 봤어요. 어디서 보셨나? 달성공원에서. 코순이, 달성공원의 코끼리 이름이 코순입니다. 코순인가요?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보면 처음으로 일본에서 들어옵니다. 일본에서. 바로 일본 국왕 원이지가 사자를 보내 코끼리를 바쳤으니 코끼리는 우리나라에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이 태종실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명하여 이것을 사복시. 조선시대에 이제 말과 같은 가축을 기르는 기관이 사복시예요. 날마다 콩 4~5두씩을 소비하였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도 이게 감이 좀 떨어진 거예요. 이 조선 이 코끼리는 불교하고도 좀 관련 있는 동물인데 이제 조선 왕조로 바뀌었는데도 이 코끼리를 선물로 했는데 이 조선에서도 골칫거린 거야 이거. 너무 커, 그쵸? 그거 뭐 그때는 뭐 달성공원도 없죠, 동물원도 네. 없는 데다가 많이 먹는 먹어. 거는 또 엄청 먹지. 네. 그리고 이게 또 그 당시에도 외교라는 게 동물 외교라는 게 있어요. 이웃 나라에서 신경 써가지고 코끼리 이제 바쳤는데 이거를 뭐 굶겨주겠다. 이러면 이게 또 문제. 우리 지금 중국에서 팬더 들어왔잖아요. 네, 푸바오. 네. 네. 러바오, 아이바오 그 새끼가 지금 푸바오인가 얘가 요새 그 되게 네. 지금 인기 끌고 있는데 이제 얘한테 대나무 죽순 안 주고 해가지고 얘가 굶어서 죽었다. 이러면 한중 관계 더 악화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외교 문제가 될 네, 수 외교 문제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 또 결정타가 나타나요. 코끼리 구경하러 왔다가 사람들 2명이 밟혀 죽었네. 결과적으로는 유배를 보냅니다. 코끼리를요? 예. 전라도 장도라는 섬에 유배를 보냈다가 그 이후에 별다른 기록이 없는 거 보면 뭐 그 알아서 이제 아무래도 그 넓은 섬에서 있으면 뭐 사람 해칠 염려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처음 들어온 코끼리는 좀 슬픈 운명을 가졌다라는 내용이 이 조선왕조실록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정말 한류 드라마로 크게 히트쳤던 장금이 같은 경우도 이게 실록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록 기록에도 보면 데뷔 전에 증세가 나아지자 국왕이 약방들에게 차등 있게 상을 주었다. 은여, 신비와 장금에게는 각각 쌀과 콩 10석씩을 하사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드라마로 데뷔하면 은여, 한지민과 이영희에게 쌀과 콩 10석씩을 하사했다. 요 대목이에요. 대장금 드라마 보면 중종이라는 왕이 나와요. 근데 이제 중종이라는 왕은 너무 임팩트가 없었어요. 우리 이모 배우가가 나왔는데 생각나는 대사 뭐가 있죠? 에헴.
맛있구나. 맛있구나. 네, 거의 그걸로 이제 에헴 뭐야? 맛있구나. 그래서 은효 대장금과 개금에게는 쌀과 콩 15석씩. 그래서 이때 중종이 자기 병 잘 치료해주고 하니까 대장금. 요즘으로 치면 그레이트 장금. 그래서 대장금. 원래 이름은 장금이에요. 그냥 장금인데. 높여진 게 이제 대장금. 궁중 요리사라는 기록은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남자 영화 보셨어요? 네. 공길이하고 장생이 나오는 그 우리 이중기 배우가 이제 공길이 역으로 나왔는데 이 영화도 실록 연산군 일기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어요. 배우 공길이 논어를 외운 것이 불경하다하여 곤장을 치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 공길이 사실은 배우라라고 실록의 기록에도 나와요. 우리 배우자를 써서 우인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배우라는 캐릭터에 착안을 해가지고 공길이라는 인물을 광대로 하게 한 거예요. 배역 설정을 한 거고 그리고 실록에서는 연산군이 워낙 폭정을 일삼으니까 공길이가 논어를 인용해서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비는 아비다워야 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합니다. 라고 하니 연산군이 열받아가지고 불경한 데 가깝다 하여 곤장을 쳐서 먼 곳으로 유배하였다. 요 기록까지 나와요. 공길이와 함께 나오는 장생이라는 인물, 우리 아마 가무성 배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장생이라는 인물도 실존 인물이었어요. 그런 인물들을 역시 영화에 등장을 시켜서 훨씬 더 이제 좀 많은 사람들한테 임팩트를 줬던 영화가 왕의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소개했던 조선왕조실록의 의미를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기록물만 또 이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1등이에요. 그만큼 뭐 의계, 승정원 일기, 뭐 일성로 이런 특히나 조선시대 기록물이 많아요. 그만큼 이래 우리 선조들이 기록 정신이 대단했고 이거를 어쨌든 책으로 만들어냈다. 언젠가는 누구에 의해서 이게 다 지금도 우리 보면 이 실록 기록 보니까 역시 세종은 대단했고 연산군은 진짜 문제가 많았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좀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리고 이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판 타임캡슐이다. 바로 이 조선시대 그 시대로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관심 있게 지켜보면 여러 가지 그런 문화 콘텐츠 창출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조선 왕조실록을 그 정말 집필했던 장본인인 사관들이 얼마나 이 철저하게 기록했는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종실록 이야기인데요. 태종이 친히 활과 하사를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로짐으로 인하여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이 사관들이 따라와가지고 저거 쓰면 되게 창피할 거 아니에요. 뭐 왕께서 뭐 말에서 떨어져. 그래서 딱 좌우를 둘러보면서 사관이 알게 하지 마라고 하셨다라고 써버린 거예요. 사관이. 그렇죠. 알게 하지 마를 사관이 썼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 태종을 정말 두 번 정말 죽이는 말에서 떨어진 그 창피한 이 내용까지 기록했고 또 그거 숨기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까지 쓴 이런 정신이 결국 조선왕조실록이 국보뿐만 아니라 세계도 인정받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그런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 사과는 안 혼났을까요? 못 보니까 어차피 태종은. 맞네. 태종은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돌아가신 후에 쓰게 한 거예요. 어차피 못 보니까 하고 계속 다 썼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정말 철저한 기록 정신이 바로 이렇게 또 이 조선왕조를 오랫동안 지켜올 수 있는 또 중요한 힘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진짜 정말 너무 세세한 것까지 다 적혀 있다 보니까 저는 들으면서 궁금한 게 왕이라도 볼 수 없는 실록이었지만 정말 한 명의 왕도 보지 않았나요? 태종 또 실록 보고 싶어 해가지고 내가 한번 이거 참고하겠다 했을 때 신하들이 강하게 반대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정말 최고의 성군이라 할 수 있는 세종께서도 이거 좀 보겠다 했을 때 그 당시 신하들이 반대를 했고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실록을 무조건 못 보는 건 아니에요. 아주 그 중요한 그 전례 같은 거 참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강화도에 있었던
조선왕조실록, 정족삼본실록을 참고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러니까 잠깐 그 확인을 위해서 보는 그런 사례는 있지만 이 뭐 왕이 특별하게 자신의 어떤 그 뭐 공과 같은 거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본 사례는 없다. 아니면 뭐 우리 아빠 거 보고 싶어. 우리 아빠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 막 이렇게 해도 다 말리고 못 보게 했나요, 끝까지? 본 왕이 있긴 있어요. 연산군 시대에 그 사초를 공개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무오사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또 그 당시에 사관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그 정말 결과적으로 그 폭군만이 했던 거고 나머지 왕들은 그 전통을 그대로 잘 계승을 했던 거죠. 인욱 씨는 들으면서 궁금했던 거 없어요? 없나 보다. 너무 이해가 잘 되셨나 보다. 조금 네. 어렵네요. 오늘 건, 네. 저번에 네. 쾌걸 춘향보다는 조금 어렵다. 맞아요.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나요? 이게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접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인욱 씨는 조선실록만큼이나 절대 안 들켜야지 하고 지키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다 들켜도 돼요, 저는. 진짜요? 네. 통장 잔고만 안 들키면 될 것 같아요. 네. 경환 씨는 들으면서 궁금한 거 있었나요? 저는 사실 그 아까 뭐 세종대왕 이야기나 역대 왕들 건강 이야기 할 때 약간 귀가 솔깃했는데 저는 이제 고추장 보리밥을 좀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세종대왕께서도 아주 과로를 많이 하셔서 병이 났던 걸 보니까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이런 건강의 지혜까지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우리 선장님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역사 기록의 기본은 기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난 어떻게 들었다? 한마디씩. 열심히 들었다. 와우, 열심히 들었다. 오케이. 오늘 이 보물지도 촬영 기록도 아주 먼 훗날 1000년, 2000년 후에 이 자손들아 자손들아? 우리 자손들, 후손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도 좀 더 잘생긴 모습으로 기록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잘생긴 모습으로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또 같이 외쳐보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라 보물지도! 오늘은 이 지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선장님을 모셔보고 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나볼까 합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떤 기업을 일구고 우리나라의 국력을 신장시킨 기업인들, 이분들 10대 때 직업이 있었습니다. 다 지도를 펼치고 뭐 하신 거예요? 그것은 공간 전략을 짜는 훈련을 매일 했고 늘 수를 가까이 했고 새로운 지리학의 시대가 지금 막 시작되고 있거든요.